얼마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그룹 순위를 봤습니다. 10년 전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엑손모빌, 제너럴 일렉트릭스, 페트로차이나 같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람코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주인공인데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경제 질서의 규범을 만들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후발주자가 뛰어들어 자리 바꿈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그 시대의 첨단 기술력은 군사력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패권 국가 내지는 제국이 되곤 했습니다. 영국의 증기기관이 그랬고 또 미국의 자동차, 철도, 내연 엔진이 그랬고 이제는 반도체, 컴퓨터 기술이 그렇죠. 많은 이들은 앞으로의 세계는 플랫폼 산업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그 중심에 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비판을 하면서 이제 딥커플링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으르렁거리는 때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데이터 관련 정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이 종종 의심받고 있는 타국의 정보를 훔치는 해킹 행위나 개인정보를 탈취해가고 수집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다면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야심차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이 지배적이긴 한데요. 데이터 산업의 기준을 쓰는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가 될지 긴장되고 또 궁금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계신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의 김승택 박사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은 프랑스에 파스테르 연구소가 있는 건 알거든요. 혹시 자매 연구소 뭐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 연구소가 설립된 게 이제 한 16년 됐는데요. 네. 설립될 당시에 과기부하고 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가 같이 협약을 해갖고 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한 33군데 이제 네트워크 연구소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파스테르 연구소 하면 뭐 세계에서 거의 뭐 탑급에 속하는. 주로 이제 감염병 연구나 루이 네네. 파스테르 박사를 기념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만들어진 거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예. 에이즈. 아, 그렇죠. 최근에는 네. 노벨상 받았잖아요. 네. 그걸로.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로 정말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와, 예. 그러고서는. 예. 그리고서 이제 CDC에서 그거를 받아갖고 연구를 계속 하고 그랬던 걸로 예. 처음에는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개발.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연구소인데요. 지금 방역 당국이 어제 이 치료제,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를 이달까지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치료제가 벌써 나왔나? 뭐 그동안 소리 소문도 없었는데 개발을 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얘기 먼저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상업용 항체 대량 생산이라는 거는 현재 그 약품을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임상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GMP라고 하는 그런 생산 공정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GMP 생산 공정을 검증받기 위해서 연구용이 아닌 상업용 생산 시설을 마련해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이게 대량 생산을 한다라는 거가 바로 이것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업용으로서 생산 공정을 확립한다는 의미, 그리고 식약처의 GMP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와 허가가 났을 때 그 승인된 GMP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업용 항체 치료제를 대량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자들한테 직접 쓰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임상시험에 임상시험. 예, 해당되는 환자분들한테는 직접 쓰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 예. 환자는 아닌 일반 것이고요. 환자는 지금 이게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이제 쓸 수 있는 아하. 거고요. 지금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치료제 네네. 맥락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약 개발 자체가 워낙 오랜 기간이 걸리고 네. 많은 이제 자본이 투자되는 건데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네.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음.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 뭐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혈장 치료제 네네. 그렇고 지금 아까 나오는 항체 치료제 그리고 이제 약물 재창출 요 세 가지를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임상 시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임상 시험의 대부분이 사실 요거에 해당돼요.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예. 임상 시험이 우리가 예. 보통 이제 3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1상, 2상은 뭐 그래도 쉽게 가는 편인데 3상에서 이게 잘못돼서 뭐 조금 다시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 과정을 네네. 전반적으로 좀 조망해봐야 되는데 뭐 뭔가 이제 좋은 약물 후보가 나오면은 네. 사실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그렇죠. 테스트를 해봐요. 그게 예. 이제 전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 임상 1상 들어가기 전에요. 그다음 임상 1상은 보통 이제 적은 수의 환자 뭐 이를테면 뭐 10명, 20명 정도 네.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안전성만 봐요. 그때는. 아, 안전성만 보고 실제 2상서부터 이제 약효하고 이제 네. 부작용 정도를 보는데 그때는 이제 스케일이 뭐 한 100명, 200명 정도 수준으로 가고요. 그다음 3상 정도 돼 가면 그때는 훨씬 커지죠. 1000명, 10,000명 수준으로 가니까요. 네네. 예, 해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상에서 이제 꽤 좋게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예. 다르게 이제 놓고 분류해서 봐야 되는 게 백신하고 치료제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치료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개발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라는 예. 이야기이신데 그러면 일단 3상이 성공을 했다. 예. 그럼에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개발하기까지는? 3상 내놓기까지는? 끝나는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음. 환자 수가 많으니까 일단 숫자가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한 국가에서 다 하기 아마 어려웠고 전세 여러 군데서 아마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제 취합하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겠죠. 이상에 비해서는요.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거기서부터 또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지금 2상까지만 끝나고 긴급 사용 승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어갖고 반드시 3상을 하는 게 원래는 맞지만은 2상까지만 해서 긴급 사용 승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은 안 그래요? 백신은 3상까지 끝내고요. 아. 3상까지 아마 끝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임상 뭐 한 4상까지도 있다. 그런 얘기도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용 승인 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 뭐 4상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백신은 더 이게 또 뭐랄까요? 좀 규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더 심한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치료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치료제는 아픈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백신은 건강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하. 중요하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몇 년 얼마 안 되는데 예전에 댕기 백신이라고 개발됐었는데 그게 3상까지 다 하고 네.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실제 필리핀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요. 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 이게 취소된 경우가 있었어요. 백신 같은 경우는 해서 안전성이 사실은 그래서 백신은 특히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문외한으로서 생각을 잠깐 해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제는 이제 아픈 사람이 이제 받아서 먹어서 이걸 낫게 하는 거니까 그쵸. 좀 그렇지만 백신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한테 일종의 그 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이제 버티라고 그래서 예. 내성을 키우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신은 조금 더 안전성을 그쵸. 담보를 해야 된다. 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예. 3상이 실패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실패까지는 아니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제가 뭐 백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지금 뭐 곧 발표한 대로 일단 그게 정확하게 상황이 어떤 건지는 아직 그건 뭐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네네. 같고요. 그거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 그렇다면은 조금 약간 백신 개발을 하는데 속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난 4월에 예. 연구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파스트리 연구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19에 대해서 구충약하고 천신약이 예.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던데 예. 진짜예요?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저희 네. 연구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치료제 그 개발 중에 네네. 저희는 약물 재창출을 하고 있어요. 약물 예, 재창출. 약물 재창출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 승인받은 약물을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를 세포에다 감염시키고 약물을 이제 처리하고 그랬을 때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들이 꽤 다수 발견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하고 좀 의논하고 뭐 하는 뭐 기존의 논문이나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면서 이건 한번 좀 언급할 만하다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천식약하고 구충제가 나왔었고요. 구충제는 이제 특별히 약간 좀 센세이션한 게 사실 네. 작년서부터 뭐 이게 항암 치료로 쓴다 해서 사실 맞아요. 제 표현은 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충제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때 항암제로 뭐 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좀 약간 결핍된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뭐 논문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게 나름대로 다른 이제 근거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결과뿐만이 아니고 네네. 요 특정한 구충제가 예를 들어 세계 여러 군데 여러 연구실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교적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군데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어떤 식의 작용 기전을 가지고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는가 이것도 마침 작년 말에 논문을 통해서 밝혀낸 그거 사실 데가 되게 있어갖고 궁금하거든요.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구충제 어떤 요소 때문에 요인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세포의 어떤 숙주 네. 세포에 자가 포식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어려운 스스로, 말로 예. 그거를 좀 이제 약간 활성화시켜줘요. 구충제가. 네네. 그래갖고 그 활성화시키면은 그 논문에서는 이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실험했는데 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를 감소시킨다. 그런 결과를 받고 이번 동일한 그룹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정 세포의 이거 뭐라 포식이라고 하셨으면은 이제 예. 잡아먹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가 포식 기능이라고 한 네. 건데, 근데 이게 꽤 뭐 여러 군데서 검증도 됐고 네네. 저희도 봤고 그 다음에 뭐 작용 기전도 보긴 했는데 이게 조금 단점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구충제다 보니까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결과 발표하고 나서 국내에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요거를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약물의 좀 제형이나 네. 조성을 좀 바꿔서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구충제는 아이들이 저게 좀 커서 이제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되게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코로나19의 치료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렘데시비르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이제 경증 환자한테는 잘 안 쓰고 좀 예. 중증 환자한테 쓴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일단 임상 시험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승인 받고 할 때 임상 시험 대상 자체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못 썼고 네. 그다음 사실 이게 뭐 렘데시비르가 사실 예전에 제가 계속 메르스나 사스 치료제를 계속 연구할 때 네. 이게 일종의 기준 레퍼런스 드럭으로 계속 네네. 사용하던 약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이게 사실 동물 실험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논문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동물 같은 경우에 감염시키고 빨리 써야 돼요. 마치 타미플루처럼. 근데 이게 좀 늦게 사용하잖아요. 네. 약효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동물 실험 결과만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렘데시비르가 네. 사람한테서도 약간 감염 초기에 써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싶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정맥 주사예요. 정맥 주사. 정맥 주사다 보니까 이게 약물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환자한테 처방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주사제면은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상 시험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나을 수 있는데 굳이 정맥 주사 맞아가면서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 힘들죠, 그게. 예. 그리고 뭐 아주 크진 않지만 부작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그다음 약물 자체가 그리고 이게 좀 합성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유기화학 그쪽에 합성하시는 분 얘기로는 뭐 약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게 합성하기가 좀 까다로웠고 이게 그래서 이제 막 수급 문제 막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그래서 동물한테는 빨리 쓰는 게 속전속결이 예. 좋았다는데 그런데 예.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되니까 굳이 경증 환자한테 이렇게 하기는 그쵸.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한테 많이 그래서 쓴다는 아마 중증으로 말씀이군요. 간 것 같아요. 합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약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면?
전부 일종의 뭐 우리가 약이라고 그러는 네. 뭐 알약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섞어 갖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학적으로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 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게 좀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예. 계속 참 별걸 다 알아요.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쵸. 그렇게 변한다고. 예. 그래서 그럼 백신을 개발해도 뭐 큰 효과는 없는 게 아니야? 뭐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뭐 60% 70%만 돼도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건 뭐 백신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예.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종하게 되면은 치료제를 막 계속 조금씩 그 조합을 달리해서 화학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변종이 네. 사실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오해가 이제 좀 많은 네네. 게 사실은 바이러스가 이번 같은 경우 원래 숙주가 박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박쥐에 있다가 뭐 중간 숙주가 뭐가 돼도 아직 그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람한테 왔는데 이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변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히 이게 유전 물질을 RNA를 갖고 있는데 네네. 이 RNA 바이러스는 특히 변이가 잘 일어나고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숙주 환경이 바뀌니까 뭐 거기에 변이를 맞춰서 변하는 랜덤하게 막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근데 변이가 어느 위치에 변이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르고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좀 오해하는 거는 변이 이퀄 병독성이 증가한다. 이런 식의 선입관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요번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변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실험 결과를 보면은 뭐 백신이나 네. 아니면 뭐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의 효능과는 무관하다라는 게 일단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변이에 대한 일단 모니터링을 계속할 필요는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변이가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의 이제 껍데기에 있는 단백질의 변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백신이 주로 이제 염려가 되는 거고. 근데 치료제가 예를 들어 타겟팅하는 게 뭐 바이러스의 다른 단백질을 예를 들어 이렇게 그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변이랑은 전혀 무관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다른 바이러스 질환이 아니면 뭐 슈퍼박테리아 나온다 했을 네네. 때 그때는 그 어떤 특정 약제에 대해서 내성을 띠는 변이가 나타난 거지만 아직 지금 요 코로나19 같은 아직 그 정도까지 변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변이를 예. 한다 생각하면은 예. 이게 점점 뭐 거대 악으로 변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냥 예, 약간씩 조금 이렇게 예. 좀 코스메틱이 좀 변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필요 있지만 굳이 이제 변이가 났다고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이게 굉장히 독한 놈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버섯돌이가 막 점점 커지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백신 그러면 치료제 예. 언제 나오나요? 이거 제일 그게 많이 제일 궁금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아껴놨다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백신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뭐 어쨌든 저도 뭐 보도나 논문 네. 나오는 거 얘기 듣고 보면은 백신은 어차피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내년 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게 수급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집단 면역이라고 했을 때 뭐 한 60% 70%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50억 인구한테 준다. 근데 그거를 그거를 예를 들어 2번 한다 그러면 100억 도스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생산하는 게 참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감히 이제 짐작을 하게 된다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라도 내후년 아니면 내후년 정말요? 초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짐작이고요. 치료제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대부분 뭐 지금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지금 약물 제착술 많은 것들이 뭐 지금 한 임상 2상 정도 올라 있는 게 굉장히 많긴 해요. 네. 근데 이 약물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뭐 간접적으로나 직간접적으로 보면은 임상 3상 가다가 예를 들어 환자 한 명이 예를 들어 사망이라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올 스톱 돼요. 그래요?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는 이게 어떤 기간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제가 뭐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공이 이제 좀 책임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임상 시험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냥 뭐 중간중간 진도 같은 건 우리가 좀 네네. 파악할 수 있지만은 그건 기다려보고 좀 약간 참을성 있게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상까지는 간 거예요, 그러면? 이상을 하고 있죠. 이상을 하고 있는 치료제 같은 상황이다. 경우는 대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예. 백신은 어느 정도 하나요? 우리나라가? 백신은 우리나라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체 거는 지금 이상 저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네. 하나 정도 하고 있거든요.
DNA 네. 백신 좀 하고 있고 제가 그게 이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거 팩트 체크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혈장 치료제도 지금 계속 이제 개발 중이다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완치하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제 좀 제공을 한 예. 분들이 계신데 예. 이게 이제 뭐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치료제라는 네. 이게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표현할 때 네네. 아직 게임 체인저에 해당될 만한 그런 약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는 회복한 환자의 이제 혈장을 기부받아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공급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항체 치료제도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공급이라든가 가격이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게임 체인저 정도 되려면은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일 때 네. 타임플루 있잖아요. 타임플루. 그거는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백신도 맞고 네. 여차하면 타임플루 먹으면 되지. 네. 근데 그런 정도 약이 나와야 사실은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정도가 나와야지 우리가 뭐 예전 같은 생활로 그럼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예. 조금은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제가 문과생이라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에도 한 번 더 스튜디오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택 한국파스트리 연구소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선별 진료소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별 진료소가 차량에 탑재되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 진료소는 구로구에서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과 한번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 구로구 보건소 김일구 식품안전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 김 차량 팀장입니다. 탑재형 이동식 선별 진료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1톤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네, 장소에 제한이 없고 바닥에 내려놓을 필요가 없이 곧바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검사위원들이 앉아서 수월하게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성이나 편리성을 추구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이 선별 진료소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에 선별 진료소가 붙어 있는데 네, 이걸 분리해서 내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붙박이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검사가 진행이 되고 또 그러면은 뭐 1시간에 몇 명 정도 검사하실 수 있나요? 예, 이 차량 부스 검사 부스가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데 네. 검사용과 피검사자의 공간을 분리하고 있어서 투명창에 연결된 글러브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1시간에 지난번에 보니까 한 60명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인 건가요, 이게? 텐트형으로 네. 직접 맞대면 하고 있는 것보다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안전성 있게 쾌적하게 빠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언제부터 도입을 하셨고 지금은 몇 대나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한 대 있는데 네. 업체에서 제작한 거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쓸 수 있게 배려해 주셨고 네네. 나중에 저희한테 기증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네. 8월 26일하고 25일, 26일 날 구로구 아파트 검사 현장에서 처음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당시에 5시간에 한 글러브당 246명 검사를 했는데 첫 운영 미숙한 점 이런 거 보완하고 글러브 2개 모두 활용하면 네. 더 많은 검사 인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네. 거기서 이렇게 검사하신 의료진들은 반응이 어때요? 처음 본다, 네. 편리하다, 네네. 신기하다, 대단하다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선별 진료소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좀 뛰어난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선별 진료소는 이동성이 없어요. 붙박이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곳에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또 기계
다른 거는 조그만 것도 가서 바닥에 내려놓아야 돼요. 지게차를 이용해가지고. 아하.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는 고정 형태의 가축인데 우리 거는 처음 운영하는 선별 진료 부스인데 바닥에 내릴 필요가 없고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3월 9일 날 네. 올해 프로 콜센터에서 아,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주변에 그 선별진료소를 야외 텐트를 칠 때 당일날 비가 왔어요. 아, 그래서 원래 치려고 했던 장소에서 못 치고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건물 외곽에 비가 안 맞는 그 밑으로 장소를 옮겨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 이게 이 정도 간편하고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때부터 처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뭐 기존 업무도 진행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산은 또 충분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아,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도면이 있었다거나 설명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또 바빠서 네. 당장 실행하기도 어렵고 지연이 됐는데 고려기원이라는 업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아내가지고 네. 대표자분께 무조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당장 만나자고 해서 찾아뵙고 간단한 연필 설명 도면만 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시제품을 제작해 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이제는 아이디어에서 나오네요. 진짜로 막 그림이 네. 나오고. 오. 참. 근데 원래 이 어설픕니다. 네. 네, 팀장님께서 원래 이 감염병 예방 팀장이셨다면서요. 그걸로 활동하고 계셨다면서요. 예. 음. 1월 17일 첫 보직 발령받아서 감염병 예방 팀장을 했는데 네. 사실 팀장이었지만 내부 행정 업무 처리, 물품 관리, 방역 현장 등 수시로 다니고 진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지 사실 팀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잘 모르고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거 보고서는 구로거 보고서는 또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다 하고 다른 곳에서도 문의가 또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몇 군데 문의가 들어왔어요. 아, 예, 강수구에도 들어오고 동작구에서도 문의를 하고 다른 데서도 아마 제가 안 받았는데 문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도면이라든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다 공유를 하시고 뭐 계신 건가요? 도면은 제가 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설명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네네. 업체가 갖고 있고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업체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형태로 기존에 다른 데서도 많이 보급되는데 차량 이동용은 없는데 그래도 이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쓰임새가 있어서 많이 쓰시겠다고 하면 장려하고 또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쓰이는 것은 또 아니라서 또 많이 쓸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또 그런 말씀을 다들 칭찬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네티즌 같은 경우는 역시 배달의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개발하신 분한테 보너스 드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자, 우리 팀장님 이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존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품의 약간의 개선으로 발상 전환만 한 것인데 대단한 반병을 한 것처럼 여기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고 좀 감사할 따름인데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국가에서 제시하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따라주시면 힘겹고 어려운 국난의 시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라 경제, 개인 경제 모두 잘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 직원분들이 합심해서 수많은 행정처리와 방역 조치 등 고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리는 생각입니다. 저는.
또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저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힘써주시고 보건소 운영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감사드리고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로구 보건소의 김일구 식품안정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선거 자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사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자금이 부족하면은 이제 자기의 네. 사제를 동원을 네.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사제를 동원을 했어요. 썼죠. 네, 그 예비 경선 프라이머리 경선에서 썼었는데요. 네네. 이번엔 이제 대선 운동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에 사비를 쓸 건가요라고 기자가 8일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한다면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년 전보다 2-3배나 더 많은 선거 자금을 갖고 있다.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방점은 여기에 찍혔어요. 돈이 아직 많다. 이렇게 강조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캠프가 자금난에 빠졌다라는 언론 보도를 내놔서 네. 그 시점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재선에 나선 현직 대통령이 사제를 투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이 4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많이 모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많이 썼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금이 부족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한 건데요. 지난해 초부터 올 7월까지 트럼프 캠프랑 공화당이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520억 원을 이미 썼습니다. 안 썼네요. 굉장하죠. 씀씀이가 컸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네. 슈퍼볼 대회 때 가장 많이 광고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 예산으로 우리 돈으로 131억 원을 썼고요. 맞아, 그때 맞아 광고 많이 있었어요. 썼죠.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피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장소를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약했던 그 대여 비용이 또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3억 8천만 원 정도가 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비용을 트럼프 캠프가 지난달에 많이 줄였다고 해요. 이제 많이 써가지고 이제 바닥 날 것 같고 막판에 또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좀 줄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반면에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은 현장 유세를 안 했잖아요. 네. 자택에 머물면서 온라인 모금 행사랑 유세를 해서 지금 자금을 그래도 많이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여기 네. 보면은 이게 세미나 같은 거를 네네. 해외 사람들이랑 네. 같이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웨비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돈이 확 절약돼요. 비행기표 그럼요. 안 나가지, 네. 호텔비 안 나가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약이 네.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대선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전당대회였잖아요. 그때 8월 셋째랑 넷째 주에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TV 광고에 쓴 돈이 427억 원이었는데요. 트럼프 캠프 지금 57억 원을 쓰는데 그쳤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에 많이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아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꺾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선거운동에 자기의 돈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90억 원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까먹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거든요. 부자요. 3조 원이 넘는 자산이 우리 돈으로 3조 2,14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선 때는 사제로 786억 원을 쓴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재선이니까 1,190억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올해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현장 유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맞아요. 광고비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게 정말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게 아마 막판에 뭔가 광고를 이렇게 대거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광고가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네거티브를 막판에 하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나요? 그 네거티브는 또 다른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투표를 안 하게 만드는 네, 효과가 네, 있는데 네. 그거를 노릴 광고를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광고 자체로 인해 갖고 뭐 투표를 안 하려고 했다가 하게 되고 뭐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영향력은 불분명하다라고 사실은 알려져 있어서 네. 어쨌든 지금 뭐 어디든 머니 아유, 그렇습니다. 돈이 네. 뭐니 해도 최고입니다. 네, 선거전에서는. 자, 다음 이야기는 그 알렉세이 나발리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음독
뭐 살인 미수가 있었던 네.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있는 러시아 나발리가 정신을 차렸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G7 외교장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 알렉세이 나발리 중독 사건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를 비판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 외교 장관들 성명을 통해 나온 얘기인데요. 공동 성명을 다 냈습니다. 네네. 나발리 중독 사건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단결해서 규탄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이 노비촉 부류의 화학 신경작용제 공격을 해서 지금 나발리가 희생됐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왔다라고 네.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한 어떤 화학 무기의 사용도 어떤 상황에서든 용납할 수 없고 이런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을 위반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누가 이번 공격의 책임자인지에 관해서 즉각하고 완전하게 투명한 태도를 취해라. 화학무기 금지 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책무를 유념해서 가해자를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빨리 사과를 했으면 바라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네. 11월인가요? 네. 예,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모스크바 네. 가갖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간다 그러면은 아유 어렵죠. 예, 네. 야심찬 분인데 이분이 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을 네. 끌고 가볼까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뭐 네, 야심을 네. 갖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인도와 중국 뭐 국경에서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약간 좀 티격태격 네. 그리고 갈등이 좀 많은 이제 두 국가인데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7일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와서 중국군을 향해서 위협 사격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게 아니라 지금 인도군 진지가 있는 국경 전방 지역에 중국군이 접근해서 우리가 설득을 했더니 중국군이 허공에 총을 쏘면서 위협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다르긴 하죠. 누가 먼저 했냐 얘기는 다르지만 아무튼 총기가 사용된 거는 좀 분명하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62년에 국경 문제로 전쟁을 이제 치렀는데요. 네. 중국과 인도가 그 다음에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그렇죠.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군이 국경지대 최전방 2km 이내에서는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았고요.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한 채로 등에 맸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경 충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몽둥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총기를 쓸 수 없으니까 네.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6월 15일이었습니다. 라다크 지역 동쪽에 있는 가란계교에서의 국경 충돌로 이제 인도가 자국군인 20명이 사망하고 뭐 이런 맞아요. 일이 바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총기 사용을 금지한 교전 규칙을 그 이후에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경지대에 있는 지휘관이 자유재량권을 갖고 사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경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가 사용이 되니까 양국 간 갈등이 자칫 더 큰 갈등으로 그러게요. 비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가란계곡에서 6월에 충돌을 한 이후에 국경지대에 다 미사일, 탱크 이런 걸 양국이 네. 다 갖다 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발적으로 잠깐 총기가 우발적으로 사용됐다가 이것들이 큰 무기가 사용이 되면 정말 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양측한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인도가 지금 지난번 사건 이후에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누구를 파견했냐면 중국에서 망명한 티베트인들로 구성된 특수 변경부대 병력을 처음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총기까지 휴대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우발적인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이번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건 뭐 거의 정신적으로 봤을 네, 때는 특수부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야, 네, 그렇군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나흘간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상당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세안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그리고 그 이제 또 1년의 장관 회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이란 말이에요. 화상으로 열리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이런 인터뷰까지 하면서 아세안 회의에 주목해야 되느냐. 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특수한 거죠. 한국은 생각보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주변의 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다 한국보다 훨씬 더 이 외교장관 회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외교장관 회의하고 그 뒤에 1년에 열리는 다자 외교장관 회의, 그다음에 마지막 날 12일 날 열리는 ARF까지 놓고 보면은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지역의 큰 나라들,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문제, 그다음에 지역 현안, 전략적인 인식 같은 것들을 쏟아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 다 분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한국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바로 연상되는 게 신남방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정도, 또는 한반도 문제를 이 아세안 국가들에 가서 얼마나 이야기할 것인가, 그 정도에서 관심이 멈추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미국, 중국 뭐 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듣기에는 아세안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의가 몇 가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날에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있고요. 아세안 10개 국가가 모이죠. 그다음엔 아세안 플러스 3라고 그래서 한중일이 포함된 13개 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스트에이시아 서밋,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 나라 외교장관 회의가 또 열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흔히 아세안 안보 포럼, ARF라고 부르는, 거기는 27개 나라 외교장관이 모이게 되는 거죠.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네. 그 중간에 양자 외교장관 회의가 또 열리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아시아 태평양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인도 태평양 그 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맞습니다. 나온다. 21개 국가까지 나오니까요. 보통 이제 이런 회의가 있으면은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양자 회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외교장관끼리 이제 뭐 원래는 여러 국가들끼리 만나는 거는 이제 뭐 본식이라고 한다면 본식인 거고, 그리고 이제 온 김에 둘이 만나자, 뭐 셋이 만나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게 뭐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밝혀져 있는 거는 한국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는 이번 계기에 매년 열리는 거고요. 그거 말고 다른 외교장관 회의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보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이나 중국은 모르겠고 뭐 호주 이런 나라들, 우리랑 그 라이크 마인드드 컨트리, 비슷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외교장관들하고는 공식으로나 비공식으로나 만나서 이야기, 현안도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북한은 오나요? 북한은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에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건 외상이 이제 취임하고 대외 무대에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면 올 수도 있었는데 데뷔 무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은 주 베트남 북한 대사가 대리 참석을 하겠다. 근데 뭐 지금 화상으로 진행을 하니까 평양에서 연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밖으로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그게 북한으로 뭐 해킹이 들어간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기술적인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다 잘못해서 실수라도 나면은 좀 망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꺼릴 것 같아요. 폼페이오 장관도 오나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오는 건데. 다 등장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마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을 떠나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건 역시 미국 중국 이야기죠. 그렇겠죠. 미국 중국 사이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남중국해 문제까지 가지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을 했거든요. 뉴스에 나왔지만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남중국해에서 이제 건설 행위를 하거나 그다음에 군사화, 뭐 활주로를 만든다든지 포대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데 관련된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거든요. 다 중국이잖아요. 네, 다 중국이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들을 대부분 행사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에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중재법정에 가져가서 판결을 받은 내용들을 지금 또 미국이 다시 꺼내가지고 우리는 이거에 fully endorse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승인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미국이 지역 국가들한테 좀 압력을 넣겠죠. 좋은 말로 하면 부탁이고 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을 지지해달라. 네. 그럼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미국 얘기 듣지 말아라. 그리고 또 반박을 하겠죠. 네. 중국은 탈압박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경쟁이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외교장관들이 어떤 워딩을 쓰는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야기를 하는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근데 폼페이오 장관은 7월 말이었잖아요. 그 닉슨 도서관에서 정말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뭐 남중국해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지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거의 뭐 이제는 꺼내놓을 카드들은 다 네. 꺼내놓는 것 같아요. 남중국해 문제는 특히나 좀 심각한 게 이게 그냥 경제적 압박 정도가 아니라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중국이 클레임,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의 영토에 그 항행의 자유 작전을 네네. 실시하고 있고 그러다가 뭐 잘못하면은 충돌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예전에 굉장히 가깝게 붙은 적 한 번 있었잖아요. 예, 여러 번 2년 있었어요. 전인가? 네. 예, 비행기도 그렇고 함정도 그렇고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는 무역 같은 데서 네. 제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양보하고 아직은 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도 동남아 국가들 앞에서 자기가 체면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중국 국내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네. 군사적인 문제에서는 쉽게 양보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뭐 세계적인 패권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서의 맹주만큼은 되겠다라고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의심할 바 없는 중국의 야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중국해에서 모양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그러면은 전 항상 궁금한 게 아세안 국가들 뭐 그리고 이제 그쪽에 있는 국가들이 친중 성향이 강한지 친미 성향이 강한지 참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들어요. 네. 아세안 하면서 미국 중국 이야기도 곁들여서 하면서 그럼 어떤 나라들은 친중이고 어떤 나라는 친미냐 네. 좀 구분을 해달라라는 네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동남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유연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네네. 록신 외교장관인데 록신 외교장관은 미국에 친한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친한 이야기 바로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유연하게 움직이고 그게 자기네들의 이익과 생명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양쪽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깊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네, 그렇게 움직이는데 좀 긴 호흡으로 보면은 네.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것 같아요. 이 국가들을. 네네. 이제 좀 미국 쪽에 가까운 나라들 네네. 꼽아보라면은 첫 번째는 필리핀이 있겠죠. 당연히 그쵸. 동맹국가고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나라가 놀라운 나라인데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예. 베트남 워낙에 중국 싫어하잖아요. 중국을 싫어해서 미국 쪽에 가까이 가고 또 미국 시장 접근 때문에 경제적 성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미국에 상당히 가까운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네. 중립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중국 쪽에 가까운 국가들부터 이야기를 네네. 하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 일단 그렇죠. 중국이랑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중국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네네. 나라들은 어쨌든 그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중국이 당장 줄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이라는 거에 더 눈이 가게 마련인 네네. 거죠. 나머지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들은 나머지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을 다 끌고 가고 싶다라는 입장이고 어제는 중국이었다가 오늘은 미국이 될 수 있고 내일은 다시 중국이 될 수도 있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는 네. 이 나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를 압박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들끼리 살아가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우리만의 공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중간에 끼어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 남중국해 문제 말고 또 우리가 볼 만한 어떤 이슈가 뭐 있을까요? 12일 날 열리는 ARF 회의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북한 문제죠. 북한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가 매년 이제 남북 사이에
어떤 때는 경쟁이 됐다가 네. 어떤 때는 이제 좀 화해 무드에 들어가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으면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지지해 주는가 그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올해도 분명히 들어가긴 할 거예요. ARF 의장 성명에 들어갈 텐데 매년 이제 일정하게 들어간 자리가 있거든요. 한반도 문제가 들어가긴 할 텐데 어떻게 들어갈지는 조금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남북 관계가 지금 어쨌든 좀 약간의 뭐 정체 국면, 그쵸. 그다음에 북미 관계도 정체 국면. 그렇다고 북한이 크게 도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지는 않는 거죠. 네네. 차라리 빨리 대화가 진행이 되면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갈등하고 있으면 자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미국, 중국이 이렇게 세게 붙고 있는 마당에 코로나도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크게 다루어질까는 조금은 이제 사이드로 밀려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성명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몇 개 나와요? 뭐 일단 아세안 외교장관 네네. 회의하면 의장 성명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국가들 사이에 아세안을 중심으로 보면은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한국까지 네. 포함해서 개별 외교장관 회의하면 그 결과 문서가 또 나올 거고 아세안 플러스3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죠. 그리고 ARF 의장 성명까지 중요한 것만 해도 한 6, 7개 최고 나오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최고 6개에서 7개 정도의 회의에 참가를 해야 돼요. 그래요. 예. 굉장히 아주 복잡한 일이네요. 회의입니다. 연말에는 이게 정상 차원에서 똑같은 게 복사판으로 열려요. 그렇죠. 정상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성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ARF 성명이 가장 중요하죠. ARF 성명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심사가 한반도인 문제도 있지만은 미중 사이에 어떤 그렇죠. 일 얘기가 오고 가는가라는 게 두 군데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중국이 다 참석하는 거는 네네. ARF하고 EAS 외교장관 회의인데 EAS 외교장관 회의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예. 그런데 ARF는 역사가 오래됐고 그런 이야기들 하니까 거기서 어떤 워딩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 의장 성명이 바로 나오는가 아니면 며칠 걸리는가 바로 나오면은 원만 네네. 해결됐다는 거고 며칠 걸리면은 강대국 간의 이해가 크게 충돌해서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오래 걸리면은 진통이 있었다. 이렇게 예, 보면 그렇죠. 되는 것이다. 네, ARF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의미하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ARF 성명이 언제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신문으로든 이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고른 아세안 회의. 네, 오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